오늘 강의 들으시는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저희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설계해서 허가를 받고 단지 안에 뭐 공원도 생길 수 있고 도로도 주변에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건물을 어떻게 질 건지를 확정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건지 추정하는 이런 것들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구청에다가 인가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구청에서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추가 사항이 이제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셔서 그 자료까지 제가 준비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우선 이게 워낙에 재개발, 재건축이 일상에 굉장히 흔한 사업이 되긴 했는데 실은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용어들이 평소에 안 쓰던 법률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인 수업을 들으실 때 조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필수적인 거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시행 계획인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절차를 밟을 때는 세부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고 우리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지금 이렇게 얼마나 걸리는지를 대충 내봤더니 재개발은 한 18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재건축은 뭐 한 13년에서 한 15년 이렇게 기간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요즘은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허가를 단축하는 거를 계속 규제 타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언론 보도상에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게 그 기간들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건데 시간이 그래도 10년 이상은 가시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아파트도 그렇고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어쩔 때는 소형평형이 유행했다가 어쩔 때는 그거보다 조금 큰 뭐 30평형대가 유행을 할 때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런 평형들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손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에 높이를 좀 더 높게 져서 좀 아파트 일반 분양가를 좀 많이 받아 분담금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시게 돼요. 이제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는 게 이런 설계를 어떻게 하고 그걸 이제 구청에서 허가같이 받는 건데 그거를 변경하게 되죠. 그러면 그 변경에 대한 건 법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합원 분양하고 우리가 이제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일반 분양이라는 거를 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줄이는 걸 하잖아요. 그럼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마치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고 응답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의 이해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개발이 이제 된다고 하면은 우선 재개발을 우리 동네에 얼마만큼 할 거야를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은 여기 보시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요만큼을 재개발을 하기로 한 범위입니다. 요 검정선 있는 거를 정비구역이라고 하고요. 정비구역 이 검정색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색깔이 조금 다른데 이 모든 면적을 합쳐서 정비구역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비구역 면적 중에는 저희가 아파트를 짓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을 설치하는 땅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에서 뭔가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짓는 땅도 있고 저희가 재개발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왜 중간중간에 교회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한가운데 두고 아파트를 짓기가 불편하잖아요.
예, 불편하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있는 것보다는 교회를 이제 바깥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주는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러면 종교시설 같은 교회의 부지가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들. 그러면 요게 이제 각각의 어떤 건물들을 짓고 어떤 땅들을 만들 건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중 이거를 갖다 이제 획지라고 해요. 구획을 한다는 거죠. 예. 땅을 이렇게 나누는 작업. 그걸 구획하는데 그거를 획지 작업이라고 하고 요 각각의 요렇게 지금 색깔이 다르게 있는데 그 중에서 획지 면적이라는 건 건물을 들어갈 수 있는 거. 공원에는 건물을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지어질 만한 땅, 그 땅을 획지라고 하고 각각의 획지, 요 노란색, 보라색, 뭐 이런 것들 파란색 이런 것들의 각각의 면적을 획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일 이제 정비 계획하고 정비 구역은 원래 세트예요. 저희가 정비 구역을 이만큼 우리가 재개발을 하기를 이렇게 정하고 나면은 주민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궁금해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우리 아파트 이만큼 재개발할 건데 여기 아파트 질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분담금을 줄이고 이러려면 뭐가 좀 높아야지 우리가 분담금을 줄인다고 계속 하세요. 네, 건폐율, 층수, 용적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 검정색 안에 우리 재개발을 하기로 했고 여기에 아파트 지을 땅, 교회 지을 땅, 공원 만들 땅 이렇게 정하고 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적률이나 높이나 여기는 무엇을 지을 건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용적률, 건폐율, 층수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예전에 있던 높이대로 지라고 하시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겠죠. 용적률을 많이 가져가서 일반 분양분을 늘려야 그걸 팔아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달하고 분담금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은 그냥 주는 거냐?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시면 여기 요런 데들 있잖아요. 여기 쭉 보시면 요렇게 도로 같은 거를 내기도 하고요. 여기 초록색하고 요 색깔 보시면 글씨가 작긴 하지만 요게 공원이에요.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공원이거든요. 공원도 우리가 지어주고 그걸 용적률이나 높이나 건폐율을 더 많이 쓰는 거에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로 얼만큼 내놓고 공원을 얼마나 내놓고 경우에 따라서 임대아파트도 설치를 해서 내가 용적률을 이만큼 올려주세요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는 게 바로 정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 계획은 처음에 정비 구역을 이렇게 정할 때 요런 내가 아파트 지을 땅, 뭐 교회를 밖으로 미루고 공원도 설치하고 뭐 종교, 교회 시설도 이렇게 밖으로 빼내고 요런 계획과 더불어 우리가 아파트, 요게 지금 요 노란색 있는 데가 아파트 지을 땅이거든요. 요 땅에다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임대아파트 세대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처음에 세트로 해요. 세트로. 예. 그래서 최초 정비구역 지정할 때 정비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고 사업이 점점 진행되면서 요즘에 이제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럴 때 우리가 용적률을 조금이라도 더 찾거나 아니면 층수를 높여서 아파트 일반 분양하는 걸 조금 더 비싸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양을 늘리면 우리가 분담금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정비 계획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쭉 걸치시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정비 구역 지정과 정비 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여기 면적 안에서만 사업을 하는데 뭐 좀 규제가 좀 우리한테 유리해지는 게 있다. 그러면 정비 계획을 변경을 해서 아파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변경해 나가시는 과정을 밟다 보니 십몇 년씩 사업이 걸리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변에 우리 동네에 가보시면 사업이 너무 많아요. 보통은 그냥 우리 동네 재개발한대 이러지만 재개발을 하시는 데도 있고요. 그냥 우리 아파트 단지가 좀 크게 있으면 그 아파트 단지는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어디는 가로주택 사업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디는 또 모어타운이라고도 합니다.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의 큰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우선은 법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면 재개발 사업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큰 테두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먼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개발을 구분하는 게 정비기반시설을 기준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면, 그나마 좀 좋으면,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고, 이게 불량하면 재개발을 한다는데 도대체 정비기반시설이 뭐야?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기 보시면 법에서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등등등등 이런 거가 막 구구절절히 써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어쨌거나 큰 길가도 그렇고 동네 안쪽도 있고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가 저희가 평소에 이용할 때는 차가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용도로 쓰잖아요. 근데 그 땅을 파보면 이렇게 관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관이 뭐냐? 그게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이런 데도 공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소방, 가스 공급, 지역 난방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런 땅에 뭐가 있냐?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 전봇대 없어지시죠. 전봇대 같은 거에 전기 공급을 지하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 하부에다가. 그리고 가스 공급도 우리 이제 단독주택 가시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돌출돼서 하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아래다가 주관을 깔고 아파트 단지에다가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스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매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기능이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다니지만 실은 그 도로의 기능이라는 건 저희가 집에서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전기, 상수, 하수,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은 차랑 사람이 다니고 지하는 그런 관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네에서 우리가 막 동네를 다니는데 어디는 도로가 넓었다가요. 갑자기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면 도로가 좁아져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어딜 가다 보면 아예 도로가 사람밖에 못 다니고 차는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뭐가 불편하냐면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예전에 아마 사시다 보면 예전엔 상수, 하수 이런 것들은 들어갔고 보일러 같은 거 뭘로 쓰셨어요? 지금은 가스로 쓰지만 예전에는 연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시가스라는 게 없었을 때예요. 그럼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싶어도 도로가 좁아서 공사를 못하면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활에 밀접한 건 일단 저희가 쓰레기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원래 집 앞에다 놓으면 그거를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를 하는데 동네의 길이 좁아요. 그래서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봉투를 들고 큰 길가로 갖다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불편하시지만 자, 내가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119를 불렀는데 응급차가 못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고 큰 길가로 뛰어서 응급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차가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응급에도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일정한 폭으로 유지되는 건 저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홀라당 다 타버리잖아요. 소방하는 사람이 호스 들고 뛰어가는 동안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도로를 정비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도로를 정비하는 책임은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미 집들을 빽빽하게 지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도로를 놓으려 그러면 국가에서 그 땅을 밀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집을 잘라야 되는데 그걸 양보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도 널찍널찍 놓고 주변에 공원도 없었는데 공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과 관련된 걸 주변에다 쫙 배치를 하고 내 아파트 단지도 우리 동네를 싹 다 고쳐내는 게 재개발인 거예요. 근데 아파트 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는 어때요? 그냥 단지 안에 조금 아파트가 낡아서 그렇지 거기에 뭐 어지간한 편의시설들이 다 있고 좀 주차장이 부족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일반 재개발은 하는 데보다는 단지가 양호해요. 뭐 도시가스 들어가고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데 집이 너무 낡았어요. 근데 집이 너무 낡은 거를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리모델링 하잖아요. 아파트를 안에를 저희가 인테리어 싹 고쳐가지고 쓰시잖아요. 그러면 또 살만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싹 고치고 살아도 한 가지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네, 노물 나오는 거 그거 다 관이 연결돼 있잖아요. 내가 관을 교체한다고 노물이 안 나오나요? 노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이 어디가 노후해서 어디가 터져요. 그래서 어느 층에서 터졌는지도 모르는데 막 물벼락을 맞는 거예요, 아래층이. 그런 것들은 내가 돈 들여서 내 아파트 그 세대만 고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건축은 주변에 이런 뭐 도로 연결되고 막 이런 것들도 다 좋아. 가스 공급도 되고 다 돼. 근데 문제는 뭐야? 내 아파트가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 이거를 아파트를 새로 짓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요 재건축은 그냥 내 건물이 너무 낡아서 하는 게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일단은 우리 동네가 도로도 안 좋아, 그 다음에 막 가스 공급이나 이런 것도 어려워, 하수관이나 상수관을 교체하려도 어려워, 이런 것들 때문에 동네를 새롭게 싹 다 만드는 거, 이게 재개발이다.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도로가 어떻게 생긴지였는지 요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구분을 해드렸는데,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모아타운은 뭐냐? 그런 데들은 그냥 어떤 동네에 가보시면 도로가 폭은 조금 뭐 한 4m 정도라고 그러면 저희가 4m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차 2대는 간신히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폭언이 일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들이 단독이 됐던 연립이 됐던 이렇게 그냥 정형화돼서 쭉 도로가 있고 골목길이 있으면 거기에 집들이 이렇게 한 블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가지런하게 생긴 동네. 그런 데들은 이미 예전에 한번 도로를 그렇게 정비해가지고 만든 동네예요. 그런 데들은 그래도 도로는 양호한 거예요. 근데 재개발을 할 때는 도로가 막 들쭉날쭉하고 뭐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거기는 충족할 수가 없어요. 동네는 그냥 반듯반듯하지만. 근데 집이 너무 낡았고 거기가 아파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에, 동네의 골목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데들은 그냥 주민분들이 힘을 합쳐서 재개발처럼 하셔라. 예.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거를 여러 개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게 모아타운이에요. 그래서 모아타운에 여기 강북에 1호가 있죠. 서울시에 모아타운 시범사업이라고 번동에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모아타운 안에 가로주택이 조합이 6개인가 5개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그 동네는 한꺼번에 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주민분들이 6개인가 5개의 조합이 한꺼번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치 재개발을 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모아타운은 일단 이만큼 동네를 정하고 거기에 블럭 단위로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게 모아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치 재개발처럼 보이실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재개발보다는 도로 요건도 훨씬 나은 데고, 그 다음에 재개발보다는 규모가 좀 작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는 각각의 조합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다 한꺼번에 됐을 때 재개발처럼 동네가 싹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만약에 그 안에 모어타운 안에서 어디는 사업을 순탄히 가고 어디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는 그 모어타운 안에 어디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어디는 안 지어지고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다. 근데 재개발은 한 번에 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지어지든지 안 지어지든지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도로를 보면 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연면적 용적률이에요. 주민분들한테 중요하신 내용은. 왜? 연면적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아파트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 거냐 이 얘기인데, 연면적하고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연면적은 위에 이제 글씨가 뭐라고 써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땅이에요. 이 땅에 건물을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만약에 진다고 쳐요. 그러면 연면적이라는 건 여기 지하 1층부터 1층, 2층, 3층 면적을 더하는 거예요. 바닥 면적을. 바닥 면적을 이게 만약에 50이라고 하면 지하 1층 50, 1층 50, 2층 50, 3층 50이면 이걸 다 더하면 원래 얼마예요? 200이에요. 이게 연면적인데, 여기서 이제 용적률은 뭐냐? 용적률은 땅에서 지상에 있는 면적만 더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땅의 몇 배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지을 때 땅에, 지상에다가 건물을 땅에 몇 배로 지을 수 있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 요거 이제 예시를 보시면 지하 1층부터 3층까지인데 원래는 다 더하면 200인데 지상은 50, 50, 50이니까 3개를 더하면 150이에요. 그러면 땅이 지금 면적이 100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에 150이니까 1.5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퍼센트로 할 때는 150%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헷갈릴까, 100%는 3배고 200%는 2배고 300%는 3배, 3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면 뭐 300 몇십 프로, 뭐 200 몇십 프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뒤에 한 자리 빼시고, 공을 빼시고, 아, 2점 몇 배구나, 3점 몇 배구나.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상층의 연면적만 갖고 계산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강북은 특히 이제 그런 땅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평지보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산 쪽으로 이렇게 경사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강북에는. 북한산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경사가 지면 저희가 느낄 땐 이게 다 지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진다고 하면은 땅을 어딘가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평하게 만들 때 이 평평한 면을 기준으로 지상 지하가 이제 나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경사가 이렇게 져 있으면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땅을 고른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상처럼 보이죠. 근데 이 위쪽에 높은 데서 보면 여기가 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에서는 이게 이렇게 평균을 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용적률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에 안 들어가는 그 지하의 면적을 적극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잖아요. 뭐 요즘에 피트니스도 짓고, 막 어디 막 수영장도 짓고, 막 어린이들을 위한 뭐 거기에 도서관도 짓고요. 실내에 놀이터도 짓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들도 만들고 막 이래요. 그걸 만약에 지상에 지면 아파트를 그만큼 못 짓는 거잖아요. 왜? 지상에는 용적률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지하에다가 주로 이쪽에서 봤을 때는 지상처럼 보이니까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지하에다가 만들어서 지상은 가능하면 다 아파트를 짓는 거.
그 다음에 지하에는 주차장하고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편의시설을 지금 많이 도입하는 것들을 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용적률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쉬운 거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도 들리셔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정비 계획이라는 거를 할 때 이제 그 건폐율 얘기도 하셨잖아요. 건폐율이라는 거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거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요. 제가 그러면 예시로 제가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쓰는 건데, 자, 땅에 이런 건물을 지려고 합니다. 이 건물을 짓는, 이렇게 지상에는 이렇게 세워져요. 예. 이게 이제 500mm라고 치면 이게 500%짜리 건물이라고 쳐요. 그러면 건물을 이게 똑같이 500인데 이렇게 높게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눕혀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진다고 쳤을 때는 요거를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생각하시면 쫙 이제 이렇게 보이시면 뭐가 보이세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위에서 볼 땐 동그란 뚜껑하고 요게 보이시는 거예요. 요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그려져 있는 대로 요만큼이 보이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땅 면적 대비 요만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근데 이런 건물들이 이제 여러 개가 쓸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예시를 보시면 이만큼 땅 안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요 칠해져 있는 요만큼을 합치면 이게 건폐율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 땅에 비해서 건물이 되게 좀 이거보다 낮은데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건폐율이 높아요. 요거는 요 땅 같은 땅 안에 건물을 높게 짓고요. 동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합치면 건폐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냐? 이거하고 보시기에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건물이 많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 발코니에서 건물이 빽빽하니까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더 잘 보이겠죠? 빡빡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건폐율이 높으면 이렇게 빡빡하게 건물을 짓기 때문에 안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같은 용적률을 갖고 건폐율을 낮춰서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위에 이 건물을 한 동을 지운다. 그러면 이거 면적을 찾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 내가 낮게 하면 당연히 건물의 층수를 높여야 용적률을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연동이 돼요. 상호. 예. 그래서 건축 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이거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들 원하시는 게 원래 건폐율이라는 게 아파트 지을 때 60%다. 원래 법에서 그만큼 100에서 이제 땅이 100이라고 그러면 60%만큼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건폐율을 낮춰요. 막 20% 이하로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은 찾아야겠고, 그러니까 뭐예요? 건물을 높게 짓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용적률을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건물이 높아지면 명품 아파트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용적률을 높이면 내가 부담금이 줄어드니까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그러시고, 더불어서 아파트를 좀 명품 아파트로 해야겠다 하시면서 높게 해달라고, 층수를 높여달라고 많이들 요구를 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것들은 주변 여건에 맞아야 높이를 올리거나 낮출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평지에 있으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산 같은 데 비탈에 있으면 거기에 건물이 이렇게 높게, 아마 여기 그 예전에 진 아파트들 보셨을 때 산 바로 앞에 막 장벽처럼 아파트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그렇게들 많이 짓기는 했어요. 땅이 워낙 없고 아파트 막 지을 때였는데 산을 가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산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산이 그 주민들 산은 아니시잖아요. 주민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산 비탈에는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각종 심의에서 조금 건물을 좀 넓게 하고 건물을 산 쪽에 있는 거는 좀 낮추고 앞에 땅이 낮은 쪽에다 건물을 좀 넓게 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거나 인허가를 하면서 조정을 좀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하는 것들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재개발이. 그러한 조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파트를 설계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조율의 과정이 신속통합기획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과 층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0이에요. 평 환산하시는 거 아시죠? 평. 보통은 뭐 3.3을 곱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0.3025를 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데 3.3하고 이 3.3으로 나누시죠, 보통은. 예. 근데 정확하게 0.3025를 계산하셔야 돼요. 예. 요렇게 계산을 하면 30제곱미터라고 땅이 돼 있으면 그거를 곱하면 약 뭐 100 좀 넘는 건데 105.88평이라고 나옵니다. 예. 요게 정확한 평수 환산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건폐율 60%의 용적률을 200%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 법에. 그러면 건폐율이 60이면 요 105.88평의 0.6배만큼. 그러면 요만큼 땅에 요게 지금 노란색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60%입니다. 예. 그리고 용적률을 200까지 진다. 그러면 2배니까 700만큼 지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건물을 여기에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요렇게도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2층까지는 넓게 졌다가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나 5층 필요 없어. 나 4층으로 질래. 그러면은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겠죠. 예. 요게 이제 이렇게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입니다. 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이게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되시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 드시는데 별거 없어요. 저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을 하려고 해요. 사업을 하는 게 뭐예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업 시행을 하려면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해야 되고 이 계획을 수립한 거를 누가 허가를 해주냐, 누가 이거를 처리해 주냐면 관할구청에서 인가라는 거를 득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의 인가를 받는 게 사업시행 계획 인가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사업시행은 보통 주민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주민분들이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러면 뭘 만드시잖아요. 뭘 만드시던데? 네, 조합 만드시잖아요. 조합이 뭐예요? 주민분들이 나 여기 땅하고 건물 갖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재개발을 해보자. 재건축을 해보자. 이렇게 모임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일종의 공동사업자로 회사를 설립하시는 거예요. 조합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주체가 주민 모두가 설립한 회사인 조합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 그게 누구냐? 조합원분들이 하시는 조합이거나 조합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안에 토지, 건물 이런 거 갖고 계신 토지 등 소유자가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저희가 이제 공공에다가 사업을 의뢰해서 LH나 이런 데 SH에서 사업을 그냥 믿고 맡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공공개발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저희 지정개발자는 신탁사에다가 사업 통째로 맡기시는 경우 있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신탁사가 우리가 거기를 사업자로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구청에서 네 여기 작용 요건도 되고 주민들이 여기 사업 의뢰를 하신 걸로 인정을 해서 그런 신탁사를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게 하는. 그래서 요거는 사업 시행 계획을 누가 하냐?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 시행 주체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쉽게 여기 사업 계획이라는 게 토지 이용 계획이 아까 앞에서 정비 구역이라는 거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 지을 땅, 공원 만들 땅, 교회는 바깥으로 빼고 도로도 놓고 이런 아까 도면 보셨잖아요. 그런 거 그게 토지 이용 계획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획지라고 해서 아파트 지을 땅에 아파트 어떻게 지을 건데? 그럼 아파트를 막 설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건축물 설계, 그 다음에 주변에 도로 같은 거 넓혀서 짓고 공원도 짓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계획. 예.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 뭐 한다 그러면 그 재개발을 한다고 그 구역 안에 원래 세입자분들 계시잖아요. 세입자분들은 재개발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법적으로 무슨 대상들이 있으세요?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게 어쩔 수 없이 재개발구역 밖으로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대책이 법에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주 대책.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할 건데 돈이 얼마나 들까? 그런 거를 만드는 정비사업비 추정 내역.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서 구청에 내면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이거를 뭔가 검토를 하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게 다 각 법이 있어요. 법에서 어떤 건 인가라고 그러고 어떤 건 허가라고 그러고 어떤 건 신고라고 하고 어떤 건 승인이라고 그러고 법에서 각자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게 곧 사업 시행 계획 인가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저희 법이 있잖아요. 도시정비법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원래는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그거를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고 해요. 근데 실은 저기 이렇게 동네에 다니시다 보면 그것도 길어. 그러니까 도정법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도정법이라고들 많이 쓰시기는 해요. 예. 그 법에서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려면 법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법 52조, 시행령 47조, 시행규칙 10조, 또 서울시에서 정한 조례에서 무슨 서류들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인가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동의는 또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법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우선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어느 쯤에 와 있는 절차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우선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하냐. 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를 신청을 하세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신속하게 통합적으로 기획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왜? 왜 이거를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를 법에 써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왜 하냐면은요. 저희가 처음으로 할 때 앞에 보셨을 때 우리 재개발 하려고 한다 그러면 범위를 이만큼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아파트 어떻게 지을 건지 대충 무슨 계획도 하고 용적률 더 받으려면 그 공원도 내놓고 도로도 내놓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민분들은 막 우리 아파트 단지 막 이렇게 멋있게 짓고 싶고 하니까 막 설계를 막 하신단 말이에요. 전문 이제 설계사도 정하고 뭐 이런저런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내가 막 이렇게 막 그림을 멋지게 그리세요. 그거를
구청에 갖다가 주면 구청에서 막 검토를 하시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수정하시고 저렇게 수정하시고 이거는 됐고 저거는 안 되고 막 이런 협의를 막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나면 그거를 이제 시청으로 가져가요. 서울시에 가져가면 또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를 또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그거를 전문가들이 내용을 봐주는 심의라는 거를 또 해요. 그럼 심의를 하면 막 교수님들 뭐 업계의 전문가들이 막 모여서 그걸 갖고 또 이게 더 좋네 저게 더 좋네 또 막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또 수정을 해요. 그럼 무수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비계획 결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정비구역도 지정을 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걸렸냐? 그 전에 한 5년 걸렸대요. 이게. 그러면 정비사업 우리 몇 년 하신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한 18년 하는데 거기에 5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늦어요. 이러다가 나 죽기 전에 어디 아파트나 들어가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아니 주민분들이 애써서 만드시고 구청하고 협의하고 시청하고 하고 전문가하고 또 논의를 하고 이런 무수히 많은 과정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게 다 모이자 우리 주민분하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전문가하고 다 모여서 한꺼번에 얘기를 나눠보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계획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하고 주민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와서 하면 되잖아. 그럼 훨씬 빨라지겠지. 이 생각으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이만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거를 한번 논의를 해서 그거를 좀 정해서 드리면 그걸 갖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시면 훨씬 빨라진다. 그래서 한 5년 걸렸던 거를 지금 2년 안에 해드리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작된 지 4년 됐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처음 시행되고 나서 막 좀 계획도 막 안 좋아가지고 막 줄다리기 많이 하시던 데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막 사업 시행인가 이제 막 가시고 막 이러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신속통합 기획을 하면 또 뭐가 좋냐? 이 계획이라는 거를 처음에 정비구역 이만큼 정하고 거기에 뭐 우리 아파트 여기다 얼만큼 짓고 이런 거를 할 때 주민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역사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돈을 주고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 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돈도 조금 보조도 받고 계획도 좀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거라서 우선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를 이렇게 주민동의 30%를 받아가지고 내면 저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신속통합을 하고 나서 요렇게 좀 계획을 갖고 오시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해서 드리면 그걸 갖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을 위해서 어떤 용역들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면 요때도 요만큼의 동의를 이제 받아갖고 진행을 하시고 그래 범위랑 계획을 대충 정하면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같이 하실 거잖아요. 그 조합 설립을 가야 되는데 이 조합 설립을 가기 전에 이런 업무를 또 할 주민분들의 대표단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구성을 하시는데 요 추진위원회가 지금은 요 앞에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비구역이라는 걸 범위를 정하기 전에 계략 이만큼 주민분들이 정하셔가지고 정비구역 그 예정으로 어느 범위만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주민분들이 추진위원회를 먼저 설립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 진행이 되면 주민분들이 가칭 추진위원회, 가칭 준비위원회 이런 걸 원래 만드시거든요. 그거를 현실화해서 먼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를 예전에 이 뒤에서 하면 어떤 A라는 분이 그 동네에서 조금 주민분들 설득도 잘하니까 이쪽 분들이 막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또 저쪽에 이제 구역이 넓으니까 그럼 또 이쪽에서는 또 이쪽 분들이 또 막 만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할 거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추진위원회를 앞단에 조금 인정을 받은 단체가 이거를 조금 할 수 있도록 현실화를 좀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을 하고 이 조합 설립이 주민분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시는 거고, 그 회사를 설립하면 저희 사람이 태어나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뭐를 신고를 하시죠? 출생신고하면 뭐가 생겨요? 주민등록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고 조합 설립을 하잖아요. 그럼 관할 등기소 있죠. 그러니까 저희 뭐 서부지법 무슨 동부지법 이런 데 가면 요런 회사 설립을 하면 거기에 우리 출생신고하고 등기부 등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민등록하는 것처럼 법인도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우리 회사 이렇게 설립했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하면 이제 사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우리 아파트 어떻게 건립할 거야 라는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그거를 진행을 할 때 통합심의라는 거를 합니다. 이제 잠깐만 이게 뒤에 여기 아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통합심의가 뭐냐면 각각의 건물을 지을 때는요, 건축법이 있거나 뭐 주택법이 있거나 뭐 이런 법이 있어요. 어떻게 지어라 라고. 주차장은 한 면이 사이즈가 몇이어야 되고, 아파트는 최소 뭐 들어가는 게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뭐 전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기준들을 법에서 정해놨거든요. 그런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 경관, 교육 뭐 이렇게 많은 법들이 모여가지고 도면을 설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파트 설계를 할 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 영향평가심의, 뭐 정비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를 다 개별적으로 원래 심의를 따로따로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의 들어가시는 분이 같은 분들이냐? 아니고 다 다른 분들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저 의원님은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한쪽에 이거를 통과를 했다고 치면 여기서 뭔가 막 의견이 나왔어요. 그거를 막 수정을 했어요. 그러는데 다른 위원회를 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게 아니래요. 이게 더 나은 것 같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계속 바꾸다 보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이거 다 모여서 우리 같이 심의를 좀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심의기관들을 합쳤어요. 그래서 통합을 해서 심의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번에 다 얘기를 하시니까 정리를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합심의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통합심의를 거치면 여기서 의견들 나온 거를 막 도면을 수정을 해요.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한 거를 아까 자료들을 쫙 만들어서 구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거를 내고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질 계획을 확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처분이라는 거를 합니다. 관리처분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하면 헌집 주고 새 집 나 뭐 받을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나 헌집은 얼마의 가치를 먹여줄 거야? 새 집은 얼마야? 그럼 나는 얼마를 더 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구청에서 해드립니다. 예. 예전에는 주민분들이 총회에서 막 선정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뭐 비리가 있네 없네 막 하셔서 엄청 싸우셨어요. 그래서 꽤 오래 전에 그냥 저희가 공정하게 입찰해서 선정해 드릴게요 해서 요거는 구청에서 선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 주체도 선정한 감정평가사하고 조합하고 바로 계약할 수 없어요. 구청이랑 같이 계약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감정평가사 선정을 하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집하고 땅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감정평가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지을 건물이 없기는 한데 저희는 사업시행 인가를 통해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라고 이렇게 그려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 도면을 보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그 내용을 보고 감정평가사들이
미래의 가치가 얼마가 될 거라고 평가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걸 종전감정평가라고 하고, 나중에 새로 지어질 건물에 대한 평가를 종후감정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사님들이 종전평가와 종후감정평가를 하시면 그런 거를 갖고, 정보를 갖고 조합원분들이 나 몇 평형대 아파트 받으렵니다 하고 분양 신청을 합니다. 예. 분양 신청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한 걸 갖고 이제 어떻게 우리 이거 분배할 건지, 헌집을 새 집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관리처분 계획서라는 거에다가 담아요. 그러면은 필지가 한 1000개 있다. 1000개 갖고 계신 분들의 각각의 지번과 내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내역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25평 가고 어떤 분들은 30평 가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잘 정리가 됐는지 구청에서 확인을 하고 인가를 내주십니다. 예. 자, 그러면 헌집 얼마에 내가 받고 주고 새 집 얼마 분담해서 내가 새 집 어떻게 받을 거야 라고 됐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이사를 가셔야죠. 이주를 하시고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다 철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철거가 됐으니까 새 아파트를 지셔야 되죠. 그러니까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합원분들이 신청한 아파트 말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이라는 걸 이때 하는 겁니다. 착공을 하고 착공 처리라는 게 있어요. 구청에다가 우리 공사 이렇게 할 거니까 시작해도 됩니까? 라고 해서 착공 신고라는 걸 시공사에서 하면 그 이후에 일반 분양이라는 거를 해요. 네. 이때 그래서 막 모델하우스도 짓고 막 분양 공고도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하고, 공사가 쭉 진행이 되면, 공사를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청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뭘 확인해? 이때 우리 아파트 단지, 공원, 도로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도면을 내서 저희가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것대로 공사를 잘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게 바로 준공인가예요. 예. 그럼 준공인가 처리가 나면 건물 다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주하셔야죠. 입주. 예. 준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입주를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입주를 하는 것까지 내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집이 내 집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이 내 집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뭐예요? 등기부등본이잖아요. 등기 이전을 하라고 구청에서 고시를 해주십니다. 예. 지은 건물에 대해서 등기 이전을 하세요. 등기 이전이 뭐냐? 예전에 있던 등기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새로운 건물 등기로 바꿔라. 예. 그게 이전 고시입니다. 이전 고시가 나면 조합에서 단체로 등기를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예.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집도 받았고 등기도 다 됐고, 그러면은 이제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모여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사업 다 했는데 계속 모여서 뭐 하실 거예요? 개모임 하시나? 그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모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합이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모였는데 이제는 사업을 다 했으니까 우린 이제 안녕 하고 이제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던 조합원들을 해산시킨다. 예. 그래서 조합을 해산하는 절차를 밟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합 설립을 하면 이게 뭐다? 우리 공동의 회사를 설립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기 이렇게 법인, 등기부등본도 뭐 이런 거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법인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게 청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원들이 헤어지는 과정이 조합 해산, 법인을 만들어 놓은 걸 없애는 과정이 청산이다. 그 뒤에도 보시면 절차는 거의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앞단에 재개발이라서 틀린 게 있습니다. 재개발, 이거 뭐 시공사 조합 설립하고 나가서 시공사 선정하는 것도 같고요. 관리 처분할 때 요 과정도 같은데 재개발은 딱 틀린 게 요거 하나 있어요. 수용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수용이 뭐냐?
수용이 뭔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어요, 예전에. 그냥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막 기사나 이런 데 강제 수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재개발을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조합원 분들이 회의를 많이 하고 결정에 다수의 분들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럼 내가 여기 재개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 집 빼달라고. 근데 아파트 한 단지 하나를 짓는데 거기에 예전 건물이 이렇게 떨렁하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그 건물을 위해서 도로도 따로 내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불가피하지만 동의를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드렸지만 나는 찬성을 못하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 단계에 가면 관리처분인가, 우리 이제 헌집 주고 새집 주고 이주까지 하는 마당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소유권을 강제로 갖고 오는 절차가 바로 수용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일정한 법의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법의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그 서류들을 다 갖고 서울시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협의도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이분의 땅을 저희가 갖고 와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그거를 이제 내면 거기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했고 협의도 했는데 안 되셨군요. 네, 어쩔 수 없지만 그 땅을 조합에다가 넘겨드리도록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수용이 끝나면 그분의 동의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그냥 넘어와 버려요, 조합으로. 그래서 사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재건축은 여기 보시면 매도 청구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앞단의 재개발은 서울시에 있는 어떤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거를 해서 저희한테 소유권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요 매도 청구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분은 계속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법원에 들고 가요. 법원에 들고 가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한테 강제로 이거를 매도할 수 있게 판결을 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딱 매겨줘요. 그러면 그 가격에 강제로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예. 그리고 앞단에 재개발할 때 수용은 그 조합하고 서울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좀 다르고 재건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는 좀 멀쩡한데 우리 아파트가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 짓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너무 낡았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건축 진단. 예전에 안전진단이라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고 예전에는 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범위를 정하는 게 아파트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아파트 단위, 그 단지만큼만 정하는 거니까 그거를 어쨌거나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이 아파트가 낡아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진단 결과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 어지간한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이라는 걸 굳이 하지 않아도 재건축 진단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막 주차장도 너무 불편하고 뭐 가스관, 뭐 상수 하수관들이 너무 낡은 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워보면 거기에 준공한 날짜가 있어요. 그거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단 재건축은 하세요 라고 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요 낡았다는 이 판정을 받는 거를 결과서를 저희 사업 시행 인가할 때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일단 뭐가 좋으시냐, 무조건 이거를 통과를 해야 내가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재건축 진단을 하려면 구청에서 지정한 기관에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주민분들이 돈이 없잖아요.
외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재건축은 해야겠는데 돈이 없어서 이거마저도 못해가지고 재건축을 못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하고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시공사 선정을 하면 시공사에서 뭐를 해오세요? 돈을 꾸시죠? 돈을 꿔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이제. 해서 요때까지 재건축 진단 결과서를 딱 내면 사업 시행 인가도 처리가 되면서 이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기셨다. 그리고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사업을 할 때 동의 요건이 달라요. 예. 그래서 재건축은 특히나 이제 워낙에 아파트들이 서울시에 좀 많긴 하니까 뭐 목동, 그 다음에 중계, 상계, 하계 여기 아파트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들 지금 재건축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 기준이 이게 동의 요건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재건축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조금 완화를 해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동의 요건이 지금 많이 낮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는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아까 통합심의 설명드렸죠? 통합심의를 요렇게 한번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심의의 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서류들을 쭉 준비를 하는데 법에 여기 요 4가지에 무슨 서류를 준비하라고 엄청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설계사무소, 뭐 공원을 설계하는데 도로를 설계하는 이런 업체들이 막 이제 설계를 하는데 그런 것을 제가 크게 조금 묶어봤는데 건축 관련 도서들, 우리 아파트 단지 어떻게 설계할 거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관련 도서인데 아까 정비기반시설 저 앞에서 재건축, 재개발 구분할 때 제가 도로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도로, 공원, 가스 어쩌고저쩌고 뭐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또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주로 조합의 정비업체 쪽에서 이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업비 이거 설계해서 사업할 때 사업비 얼마나 들 것 같아?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철거는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야? 철거 계획서도 있고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주할 건지 계획서 기타 등등의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합니다. 예. 요거를 이제 싹 다 만들면 이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보면 아까 법 있는 거예요. 이런 서류들이에요. 서류들이 엄청 뭐가 이렇게 많습니다. 영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규칙에도 뭐 이렇게 하라고 뭐 총회 의결서 이런 거 나오라고 그러고 조례에서도 이렇게 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다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법에서 정한 양식의 이걸 내용을 다 이제 채웁니다. 요렇게 하고 나면 자, 우리 이제 아파트 이렇게 지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조합이 물론 이런 업무를 하지만 이 사업은 누구의 사업이다? 이 사업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민분들이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조합원분들이 이게 맞게 됐는지 이게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냥 막 조합에서 접수하면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의견 나 조합원 모르겠고 내가 다 알아서 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막 갖다 접수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나는 이런 아파트 싫어. 좀 이렇게 공원도 넓히고 뭐 아파트도 좀 평형대를 좀 키우고 막 이런 의견이 있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해서 모였으니까 우리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라 해서 조합은 총회를 하라고 돼 있고 조합이 아닌 신탁사가 하든지 뭐 공공이 뭐 하든지 뭐 이러면 어떤 의사 결정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 조합이 한다 그러면 총회를 여셔야 돼요. 총회를 열 때는 조합원 전체 중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돼요. 과반수가 되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라는데 과반수의 과가 뭐냐면 저희 넘친다 할 때 과하다고 하잖아요. 반을 넘기라는 거예요. 딱 50이면 안 되는 거 50을 무조건 넘겨야 되는 거예요. 50%를. 예.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총회를 할 때 반드시 전체 조합원 중에 20%는 직접 와라. 근데 이 직접 와라가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직접 출석은 직접 출석인데 내가 안 가도 직접 출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으로 총회를 참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총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서면 결의서라는 거를 이렇게 받으러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서 설명을 막 해드려요. 그리고 저기 그날 못 오실 것 같으면 여기 종이에다가 나 동의했다, 반대한다를 표시해서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있지만 이제는 핸드폰으로 뾰로롱 하고 날아가요. 그러면 저희가 요번에 총회를 이렇게 할 건데요. 요런 이제 서류를 보내드렸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핸드폰으로 찬성과 반대를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 같은 거는 반드시 본인이 인증을 하는 거예요. 예. 본인 인증을 하니까 그것도 직접 출석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총회 날인데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요. 근데 내가 총회에는 꼭 나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면 결의서를 할 수도 있지만 병원에 가서도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누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갑자기 그날 동창회나 개모임에서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를. 근데 꼭 하고 싶어. 그럼 핸드폰으로 하실 수 있다. 예. 그리고 12월 당장 다음 달부터는 총회를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어요. 온라인 총회라는 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저희 코로나 때 총회를 못 열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조합이 엄청 많았어요. 왜? 저희 코로나 때 어떠셨어요? 식당에 동창회 한다고 막 우르르 가실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총회할 때 막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차로 총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큰 어디 코엑스 같은 큰 홀 있잖아요. 거기에 마스크하고 1m 간격을 띄워가지고 의자를 배치해서 총회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엄청났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는 도입한 게, 자, 집에서도 핸드폰 보시고 해외여행 가서 핸드폰 보시면서 총회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투표를 하실 수 있게끔 제도가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회를 참석을 꼭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꼭 이런 분들이 20%, 100명이면 20분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시든 아니면은 내가 현장에를 가든 뭐 이런 식으로 뭔가는 하시는 조건이 있다.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면 대표적인 게 신탁사. 신탁사는 조합이 결성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조합원 같은 분들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거든요. 예.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예. 동의서 양식에 찬성 반대 어쩌고 쓰고 거기에 내 이름은 손으로 쓰고 지장을 꾹 누르시고 신분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동의서를 진구하고, 공공시행자는, 공공은 우리가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동의 없이 그냥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예,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공공시행자는. 예, 이렇게 해서 주민분들의 의사를 쭉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접수를 해요. 구청에.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서류들 낸 것들을 최소한 40에서 한 60개 부서에다가 뿌려요. 저희 상수도 하려면 수도사업소에 보내고, 전기를 하려면 전기 공급을 어디서 해요? 전기 어디서 와요? 전기. 한전에다 보내고, 저희 통신사도 뭐 KT도 있고 LG도 있고 뭐 SK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다 보내요. 이거 저기 할 때 아파트 단지에 이런 통신선 들어오는 거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러고, 하수도도 보고 도시가스도 보고 이런 거 다 하려면 엄청난 많은 부서에다가 검토를 해달라고 유관부서 협의라는 걸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론 법적으로 설계를 잘 했겠지만 우리 내부의 기준들이 있어서 요거를 도면을 이렇게 좀 수정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의견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의견을 보내오면 그거를 갖고 또 이제 설계사나 담당하는 그 용역사들이 쫙 그 조치들을 보완을 해요. 네, 이렇게 도면 수정했습니다. 어쩐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예시예요. 예시. 이게 바로 이제
유관부서 협의하는 거 이만큼을 쫙 보내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도면을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구청에서 인가를 이거 이제 거의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이걸 처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요. 우리 이거 처리할 건데 혹시 의견 내실 거 있나요? 하고 물으는 게 공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가를 내주는 구청장이 현재 이제 최종 업데이트 되어 있는 그 내용을 구청에다 비치를 해놓고 이거를 안내문을 보내요. 예. 안내문을 구청에서 누구한테 보내냐?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한테 안내문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구청의 사이트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렇게 돋보기 모양의 검색할 수 있는데 구보라고 치시잖아요. 그럼 구청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알리는 알림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여기 재개발구역에 인가 처리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구보에다가 공람공고라는 거를 띄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모든 분들이 다 보실 수 있어요. 아무나. 예. 그러니까 아무나 다 일반인에게 공람을 하고 14일 공람을 이제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14일 동안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좀 이게 더 계획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의견도 내시고 경우에 따라서 막 재개발을 반대하신다고 막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재개발을 그 시점에 반대하신다고 해도 그건 들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앞에 총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셔가지고 가는 사업이라서 근데 특히나 많아요. 거의 재개발 반대하신다고 의견 내시는 분들이. 그거는 조금 애는 쓰시지만 그 채택이 되지 않고 그냥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 해서 요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보를 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해가지고 요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요거를 보고 구청에 그 업무를 해주시는 과에 가면 서류들이 쫙 비치돼 있어서 그거를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의견들을 내시면 이거는 조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 의견을 딱 뽑아가지고 조합에다가 보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럼 뭐 검토를 해서 좀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관계 법령과 관련 부서에서 이미 이렇게 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검토를 해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구청에서는 드디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처리를 완료했다는 통지를 사업시행자, 조합이나 신탁사나 공공 쪽에다 이거를 이제 통지를 하는데 통지하는 서류들이 일단 공문으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서라는 법적 양식의 도장을 꽝 구청장님이 찍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한 40에서 한 60개 부서에 막 의견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계속 앞으로도 공사할 때라든가 준공하기 전까지 뭔가를 계속 참조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정리를 해서 조건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출력을 해서 주세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구청에서 내거나 또는 그 이후에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 반드시 고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고시를 널리 알리는 건데 이 고시가 안 되면 처리가 됐다고 통지를 받아도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를 하고 나서 구청에서 아까 구보라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고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고시를 이렇게 할 거라고 고시문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허가 같은 걸 받으면 이런 것들을 법에서 고지토록 하게 있어요. 뭐 세금 같은 거 납부하는 거. 그 다음에 재개발은 요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라는 거를 같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재개발을 이만큼 범위를 정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 토지를 갖고 있거나 건축물을 갖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나는 원래 사업을 하려고 참여를 하려고 그래서 조합원도 됐고 그 다음에 입대까지 다 동의를 했는데 막상 관리처분으로 갔을 때 내가 헌집을 평가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머니에서 돈을 엄청 많이 줘야 내 돈을 줘야 내가 새 집을 받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참여를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현금 청산자가 되시고 현금 청산자가 되시면 이제 내가 이사를 나갈 때 좀 돈을 많이 받아야 그 정도의 집을 어디선가 사시게 되잖아요. 세금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막 돈을 좀 많이 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은 주민들 전부가 참여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보상을 막 네,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저쪽에 이제 집에 여기는 지금 한 8억밖에 평가가 안 나왔는데 옆 동네에 가서 집을 살려니까 12억이 필요하대요. 12억을 주면 좋겠지만 그런 집이 한 100가구 된다. 그럼 이게 4억씩 차익만 해도 40억 되고 400억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이제 남는 분들이 각출을 해서 주셔야 되는 구조인데 그거를 주지는 못하시겠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대로 보상을 받고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분들이 이미 뭐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정비구역 전체 안에 모든 집원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은 일단 요 대상에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그냥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근데 요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구역에 어디 도로가에 0.1평짜리 땅이 있었다 쳐요. 근데 그거를 못 찾아서 여기에 못 넣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0.1평이니까 아파트를 못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만약에 지번이 없잖아요.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사업을 홀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해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철거하고 착공할 때 발견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거든요. 한참 뒤에 발견될 수도 있고 요거를 작성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권리 명세서도 작성을 해서 내면 다 확인을 해서 이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파트 이제 이 재개발을 할 때 이제 뭐 무주택자셨거나 세입자에 같은 경우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임대주택 대상자 먼저 조사를 해놓고 1차로는 명부를 주시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나중에 계속 검증을 해요. 아무나 막 임대 아파트 공공에서 아파트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아무나 막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때 임대주택 대상자가 됐다 해도 끝까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집을 살 수도 있고 내가 소득 수준이 높아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계속 이제 확인을 해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인가를 처리해서 공문이나 이런 거를 받으시면 반드시 구에서는 뭐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라는 거를 내주셔야 이게 확정된 거다. 이 고시가 안 나면 사업시행인가 처리가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다. 그러면 구보에 들어가서 고시가 났는지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차이는 나요. 각 구청에서 구보에 올리는 게 뭐 매주 수요일, 매주 목요일, 매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요일에 그 다음 주에 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업 기간이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최소 뭐 10년 이상은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공사하는 기간만 해도 뭐 3년 반에서 한 4년은 좀 걸리거든요. 근데 요즘에 막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중대재해 해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면 막 사장님들이 다 끌려가고 막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현장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무 시간 내에서만 근무를 하고 위험한 공사를 할 때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예전에는 막 주말에도 시키고 야간에도 시키고 막 이래서 좀 빨리 했는데 지금은 공사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예전에 뭐 한 33개월 걸렸던 게 뭐 40개월이 걸린다든지 40개월 걸렸던 게 뭐 45개월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만 한 4년쯤 걸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전체 앞에 신속통합기획으로 5년 걸렸던 거 2년으로 하고 그 조합 설립하는데 한 1년 걸리고 뭐 사업 시행 인가하는데 뭐 한 1년 반 걸리고 관리 처분하는데 얼마 걸리고 또 이사하는데 넓은 데는 한 1년쯤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앞에만 벌써 한 뭐 최소 5년 이렇게 걸리고 공사하는 것도 한 4, 5년 뭐 이렇게 걸리고 뭐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가는 동안 5, 6년 쑥쑥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지거나 이런 흐름이 있으면 아, 우리 설계 변경을 좀 하면 좀 더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드실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계획을 바꿔요. 그때 불이 나게. 그러면 당연히 계획을 변경하면 변경인가라는 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에서 A부터 Z까지 쭉 나열해 놓고 이거는 이렇게 바꾸고 저건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법에서는 이거는 간단하게 변경하는 내용이니까 절차를 간소화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그 간소화 중에 하나가 뭐 요 정도로 간단히 변경하는 건 주민들 동의도 안 받으셔도 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그 간단하게 변경하고 이런 거를 경미한 변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법에서. 그러면 여기 법 50조 제1항의 단서조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단서조항이 뭐냐면 법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끝에 하고 뭐라고 써 있으면 그게 단서조항이에요. 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경미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서류만 준비해서 갖다 내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범위를 넘어가는 거는 중대한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의사를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관련돼서 우리 아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갈 때 심의 같은 걸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변경은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차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중대하게 내용이 바뀌니까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어떤 거 조금 하다 보니까 하나가 바뀌면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요거 하나 때문에 뭔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경미한 범위 내에 있으니까 이거를 일단은 두고 나중에 좀 한꺼번에 바꾸는 게 좀 낫겠다 해서 이거를 누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냐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설계사무소가 관여를 안 하고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냥 전화로 물어보거나 이랬더니 경미한 변경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건 있으면 같이 변경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자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볍게 그냥 변경할 수 있었던 게 갑자기 일반 변경 또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합니다. 예, 같은 말이에요. 요거를 할 때 이제 총회를 가야 되려고 그러면 총회 하려면 총회장도 저기 임대해야 되죠. 사회자도 불러야 되죠. 막 녹화도 해야 되죠. 막 속기사도 불러야 되죠. 막 알림문 막 우편 발송비도 들죠. 막 엄청나게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체크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변경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예, 예, 잘못하면 절차적 하자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잘 알아두시는데 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일반 분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기는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설계와 관련된 거는 건축설계 하는 회사한테 물어보고 또는 뭐 사업비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우리가 고용해서 쓰고 있으니 거기한테 항상 확인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도움을 받으셔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오늘의 주 강의 내용인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거를
강의를 이제 들으셨어요. 예, 요게 끝났고 이제 관심이 많으신 조합원 분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절차상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요 단계거든요.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이 벌어지는 데가 요 단계예요. 저희가 앞에 우리 아파트 어떻게 지을 거야, 도로 어떻게 할 거야, 공원 어떻게 지을 거야 되는 거를 여기서 이제 허가 같은 걸 뭘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합원 분들이 헌집 얼마에 주고 나 새 집 얼마짜리를 살 건데 거기에 분담금이 뭐 얼마가 들 것 같고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요 단계에서 감정평가라는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조합원 분들한테 종전에 갖고 계신 거 얼마고요, 분담금의 비례율을 더해서 아파트를 신청하실 수 있는 가격이 얼마라고 권리가액이라는 거를 통지를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시는 상황이면 내가 투자한 게 얼마냐라는 게 종전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헌집의 가격이에요. 그게 투자금인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손해를 보자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득을 남기자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득이 얼마냐라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득을 계산하는 게 그게 바로 비례율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례율이 곧 내가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 투자를 해요. 그럼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어. 그러면 100만 원에서 내가 10만 원이 올랐어. 그럼 10만 원이 이득이 난 거잖아요. 그럼 그걸 수익률을 10%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계산하는 게 내가 종전에 내가 갖고 있는 빌라가 16평짜리인데 내가 8억 정도가 나왔어. 근데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하면 일반 분양도 해가 우리가 조금 좋게 나와서 비례율이 110%가 나왔다. 그러면 8억을 투자하고 10%의 이득을 받으니까 8천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합산한 금액이 8억 플러스 110%의 금액인 8억 8천이 내 권리가액이라고 통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8억 8천을 갖고 내가 그냥 똔똔으로 아파트를 분양 신청을 할지, 아니면 추가로 좀 분담금을 내고 내가 좀 더 큰 아파트를 갈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조합원 분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할 때 사업비 추정 내역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을 하면서 조합원 분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것 같고 그거보다 적은 평형으로 가는 경우는 좀 드물고, 내가 갖고 있던 거에 조금 더 나은 평형대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집이 단독주택이라 커! 그러면 최대 1+1이라는 거를 받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합원 분양 신청을 이때 해서 조합원 분들이 여기 때 내가 동호수를 지정해서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안 되고, 내 권리가액에 분담금 조금 얼마를 내서 나 25평 아파트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20평형짜리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막 분양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25평 아파트가 유행이다. 그럼 다 25평을 받고 싶으시죠. 돈을 더 내서라도. 25평에 경합이 많이 붙어요. 그러면 경쟁자가 많아져요. 그러면 그 경쟁자도 분양 신청이 끝나면 관리 처분을 하는, 분양 신청을 받고 나서 관리 처분에 그거 쭉 분양 신청한 거 결과를 두고 권리가액이 크신 분 순서대로 배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25평짜리 1순위 분담금을 더 내고 25평을 1순위로 가고 싶은데 차순위, 2순위는 내가 20평을 썼는데 25평에 예를 들어서 집은 25평짜리가 100세대가 만약에 건립되는데 거기에 막 120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20분은 그걸 못 받아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냐? 권리가액이 큰 순서. 요 순서대로 해요. 근데 권리가액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헌집의 가치인데 우선은 아파트, 주거를 갖고 있던 분들이 주거를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25평형을 내가 받고 싶은데 그걸 1순위로 받는 거는 내가 원래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권리가액이 크면, 남들보다 크면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나면 1순위, 2순위 어쩌고 해서 평형별로는 배정이 다 끝나 있어요. 그리고 남는 세대수가 있잖아요. 그럼 남는 세대수를 갖고 요때 착공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구청에다가 우리 이거 아파트 남은 거를 자, 외부한테 청약을 통해서 일반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녀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호시를 쫙 적고 공사기간은 이제 착공신고하면서 이때 입주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분양 가격을 얼마에 하려고 하냐 이거를 조합에 계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서로 조율을 해요. 왜냐면 시공사는 대여한 것도 있지만 시공사는 공사비를 여기서 이거 분양을 해서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팔리는 가격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하고 조율을 해서 일반 분양가를 대충 정해요. 그러면 그걸 호실별로 쫙 매깁니다. 그거를 갖고 구청에 내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조금 가격 조정이 필요해. 그런 것들에 조율을 해요. 그래서 가격을 구청에서 조율을 같이 해서 최종 분양 승인이라는 거를 내줘요. 그러면 그 분양 승인 내용에는 가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입주 모집 공고라는 게 떠요. 모집 공고문도 조합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 계약서 이런 것들도 다 해서 구청에서 다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그게 처리가 되면 이제 모델하우스를 빵 오픈하면서 분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 조합원 분양은 감정평가사님들이 대충 정해주시는 이게 이제 땅이 이제 개발을 하면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고 토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도 있고 저희가 이 사업 시행 인가를 하면서 우리 사업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거를 반영해서 아파트가 총 어느 정도의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호실별로 이렇게 쭉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 금액 중심으로 이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조합과 시공사가 인근에 시설, 신축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가격 조사들을 해요. 그거하고 우리 아파트가 좀 더 괜찮아. 우리가 단지가 더 커. 그리고 우리 편의시설도 많아.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질 것 같아. 그럼 가격을 좀 더 높이 매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 우리 아파트 단지가 저기보다 조금 적어. 단지가 적으면 가격도 조금 낮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시세조사를 해서 일반 분양가를 결정을 해서 이거를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분양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원 분양 신청 요거 할 때 관리 처분을 하면서 아까 전체 일정 중에서 관리 처분만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종전종후 감정평가라는 건 구청에서 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종전이 헌집, 종후가 새로 지어질 건물을 도면 등을 보고 평가하는 거.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근데 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때는 총지되는 건 종후에 대한 가격은 아직 공개가 안 돼요. 종전 것만 먼저 알려드리고 왜냐면 평형대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니까 여기 할 때 조합원 분양 신청 통지는 법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이런 데에서 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실은 감정평가도 하고 이게 막 재개발 구역이 크고 막 이러면 평가하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은 90일 내에 못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90일 이내라고 일단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만약에 저희가 지금은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시공사를 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조합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시공사를 정하게 되면 그 시점에 우리가 허가받은 도면이 없잖아요. 새로 지을 아파트를 허가받는 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니까 여기 보시면
요때 사업시행인가를 봤는데 조합 설립하고 요때 시공사를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도면이 없어요. 계략적 도면만 있고. 그러니까 공사비를 세세하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아파트 세대수에 이 정도 급으로 지으면 평당 얼마쯤 들 거예요 라고 공사비를 추정으로 그냥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우리가 그냥 뭐 좀 더 공사비를 낮추고 정확한 도면이 있을 때 내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싶다.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나면 도면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시공사를 이때 선정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요 조합원 분양시장 여기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9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아니라 시공사를 선정한 날부터 요렇게도 바뀔 수가 있어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갖고 싸우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는데 왜 우리는 왜 통지를 안 해주냐. 근데 감정평가 선정하는 것도 구청에서 선정해야 되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요. 우리가 이제 뭐 한 10세대 재개발을 하는 거면 몰라도 보통은 막 조합원들이 뭐 500, 600분 해서 막 1000 몇백 분이 이렇게 가요. 그럼 가가호 방문해서 다 보고 감정평가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분양신청 공고하고 통지를 할 때 통지는 누가 하냐? 당연히 사업시행자. 조합이면 조합에서 조합원 분들한테 통지를 하도록 돼 있고 이 개별 통지뿐만 아니라 서울이면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들 한겨레 뭐 이런 신문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신문에다가 공고도 해야 되고 통지 내용은 이런 것들을 통지는 요거예요. 서류로 알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공고는 또 따로 있어요. 예, 요 내용 중에서 일부만 공고를 합니다. 예, 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은 통지를 하고 나서 여기에 통지문 안에 언제부터 언제라고 돼 있는데 그게 최소 30일에서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야 돼요. 최소 30일 이상은 해야 되고 60일까지도 할 수 있고 요거 갖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한 번을 20일 이내로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가 중요한데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은 아파트를 받으실 분들은 종전에 주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주택인데 실제 주택인데 그걸 막 상가로 변경해서 갖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 주거용에서 무허가 건축물이면 이게 구청에서 무허가 건축물 확인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것도 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허가를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진짜로 세금을 내고 제대로 쓴 건물이 맞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세금 낸 영수증을 내라든지 뭐 고지서 같은 게 있으면 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거 있어요. 요 정관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가 내 땅이 85제곱미터다.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 분양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 아까 말씀드렸죠? 내 거 헌지 평가한 금액에 플러스 비례율을 합한 금액 그 금액이 권리가액인데 이게 분양용 최소 규모 여기 아파트 단지라는데 최소 평형이 15평형이다. 최소 평형이 15평형인데 그거를 종호감정평가를 했는데 얼마더라? 그러면 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9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을 갖고 있는데 감정평가한 금액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을 했는데 단층 건물에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고 면적도 되고 다 되지만 감정평가액이 3억밖에 안 나왔다. 근데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격 15평이 예를 들어서 8억이다. 그럼 5억을 더 내야 되시잖아요. 이분은.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작은 것들이나 이런 걸 아파트를 주면 어떻게 돼요? 일반 분양분이 줄어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수의 조합원분들이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예를 들어서 나도 갖고 있고 내 남편도 집을 갖고 내 애도 그 지역에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세대야. 그럼 그건 합쳐야 되는 거예요. 각각 받는 게 아니라. 예. 이런 것도 기준들이 이렇게 다 있고, 대신 재건축 사업 있잖아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이, 재개발은 무조건 정비구역이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무조건 조합원이 다 되시는 거예요. 강제로. 재건축은 근데 찬성하신 분들만 조합원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은 분양 신청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조합원들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을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우선은 법에 이렇게 시조례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한 날에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을. 이 요건에 맞는 주택을 이 기준일에도 갖고 있어야 돼요. 재개발을 하기로 해서 이만큼 면적을 정해놓고 막 정비구역 지정을 가고 있는데 중간에 팔았다. 아니면 중간에 팔고 내가 세입자가 됐다. 분양 신청을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계획 고시라는 게 서울시에서 주택 재개발을 하거나 주택 재건축을 할 때 이런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기본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고시를 서울시에서 매해 하는 건 아니고요. 뜨문뜨문합니다. 뜨문뜨문 하는데 이거 이후에 시장님이 저기 투기가 너무 심해. 저기 재개발 지금 하려고 막 꿈틀꿈틀 하는데,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막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요 지정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 그러면 미리 정하실 수 있어요. 여기 재개발 지금 지정하려고 가려고 하거든? 근데 여기에 날짜, 여기 권리산정 기준일 언제예요? 라고 고시를 하면 그 날짜 이전에부터 갖고 계시면 몰라도 이후 그 전에 그 경계점에 뭐 팔았다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요 날짜가 권리산정, 그 날짜를 기준으로 갖고 계신 분들, 이 기준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갖고 이제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갖고 나는 대상이 되네 안 되네 이것 때문에 이제 분양주택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엄청 싸우시죠. 왜? 확실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으로 넘어갈 거를 혹시라도 미자격,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걸 가져가게 되면 내가 분담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엄청 꼼꼼히 살펴보시게 돼요, 이제. 그리고 일반 분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착공신고를 하고 공동주택, 저희 아파트는 분양 승인이라는 거를 구청에다 받고요. 경우에 따라서 막 역세권 안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미아, 삼거리 이런 데 하는 데 있어요. 거기 주상복합 이런 거 짓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도 지세요. 그러면 아파트는 분양 승인이라고 법에서 하고 있고요. 아파트가 아닌 거, 오피스텔, 뭐 판매시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린상가. 이런 것들은 분양 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당연히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하고 남은 건데, 남은 거가 두 가지가 나뉘어요. 여기 보면 조합원 분양 신청 물건과 보류지를 제외한 채비지라고 법에 어렵게 돼 있는데요. 분양 신청 물건은 당연히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하신 거 다 빼고요. 여기 이제 보류지라고 돼 있어요. 보류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뭔가를 할 때 보류한다고.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재개발을 하다 보면 앞에 공동주택 분양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갖고 논란이 있는데, 조합에서는 분양 신청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분양 신청하신 걸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고 하는데 소송이 붙어요. 소송이 붙으면 여기 보시면 법원 판결 등으로 분양 대상자로 바뀐 거예요. 판결을 받고. 나는 분양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분양 신청을 했는데 조합에서 이걸 닫다 보니까 분양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재판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 분양 신청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일반 분양을 나머지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줄 길이 없잖아요.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법에서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일정 부분, 전체 공동주택의 1%를 일부러 준공할 때까지 남겨두라고 보류를 시켜놓은 게 있어요. 그거만큼을 빼고 나머지 남는 거를 채비지라고 법에서 어렵게 명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랑 분양 신청한 거하고 그거를 대비한 보류지를 빼고 나머지를 분양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분양 가격은 아까 시세 조사를 해서 조합하고 시공사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가격을 제시를 해서 구청에서 보고서는 결정을 해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투기 과열지구는 분양가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입니다. 여기는 분양가를 구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가격을 정해줘요. 토지를 감정평가하고 건축 공사비도 우리가 실제 이만큼 들어야 한다고 해도 그 자료를 받아보고 대충 공사비는 냉정하게 따지면 이 정도 들 것 같아. 그래서 분양가를 내가 막 평당 한 5천쯤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아니야. 이거는 4,500만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주십니다. 예. 그러면 이 투기 과열 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분양 승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개 구는 내 맘대로 분양 가격을 정할 수가 없다. 예. 이게 바로 이제 분양가들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이런데 이제 경쟁이 치열한 데들은 분양가를 누르겠다. 왜? 이거를 보고 다른 지역도 우리도 이만큼 받게 해줘요. 팔리고 안 팔리고는 나의 문제 아니냐. 일단 내달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법을 지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조합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업무를 같이 해주신 분들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예.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뭔가를 하셨다. 그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거 물론 재판을 받으시기는 하죠. 그 다음에 변경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변경하는 것도 제대로 변경을 안 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분양 승인. 구청에다가 착공 신고하고 나서 분양 승인을 꼭 받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어기지 않고 분양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4개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위반한다. 그러면 이것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법에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어디서 그냥 제가 경험치로 뚝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은 이런 데를 다 뒤지면 다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한 번 들으시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더 공부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예 사이트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인터넷에서 챗GPT 이런 거에 물어보시면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여기를 찾아보시면 된다. 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교육은 이렇게 조금 시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이 많은 편인데 네, 일단은 가실 분들을 가시고 제가 따로 남아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